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의 세 번째 시간이죠. 이 책 중에서 오늘 해드릴 얘기는 빨리 똑똑해지는 방법, 이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저번에 제가 식빵님 방송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 초짜가 돼가지고 그때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가지고 녹화한 게 다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네. 자, 2007년 NFL 리그. NFL은 미국의 미식축구 리그죠. 미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입니다. NFL 리그를 앞두고 돌풍의 팀 뉴욕 제츠의 감독 에릭 만치니는 훈련 도중에 클래식 음악, 특히 모차르트의 음악을 방송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네. 에릭 만치니 얘기입니다. 모차르트 음악과 뇌파는 아주 유사해서 학습 효과를 높여주죠. 그 모차르트 이펙트 많이 들어보셨죠?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대유행했던 모차르트 이펙트. 이거 진짜 효과가 있나요? 네. 자, 모차르트 이펙트는 1993년 10월에 네이처지에 음악과 공간 추리력이라는 논문으로 소개되었답니다. 클래식 음악 마니아이면서 신경과학 물리학 교수인 고든이라는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그 뉴런이 정기적으로 활성화되는 그 패턴과 구조가 왠지 클래식 음악의 수학적 구조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네. 그래서 그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 내재된 신경 언어에 맞춰서 최적으로 증폭되는 모차르트 음악의 효과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심리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36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그리고 다른 테이프, 그리고 무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들려주고 IQ 검사 항목 중에 일부를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실험 결과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을 때 8에서 9점 정도 향상되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9점이라고 하면 아주 놀라운 점수죠. 인구 구성비에서 100분율로 20%가 상승되는 점수예요. 예, 아주 엄청난 점수 향상을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돼서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이름이 붙어서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논문이 실린 게 네이처지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입니다. 이 네이처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익숙한데요. 그게 바로 예전에 황우석 박사님, 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황우석 박사님이 논문이 실렸던 게 네이처지예요. 그래서 네이처지 같은 경우는 그 논문이 실리는 잡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논문이 도달을 하면 그 실험을 일일이 재현해 보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사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심사하는 과학자들이 논문을 읽어보고 논리적인 하자가 없고 훌륭한 발견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논문을 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논문에 대한 검증은 그 후에 다른 학자들이 그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하고 싶으면 비슷하거나 조금씩 바꾼 실험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후속 연구를 계속하게 되어서 그 논문이 효과가 생기고 아니면 제대로 맞는 논문인지 검증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발전, 연구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계속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안타깝게도 황우석 박사님의 논문이 이제 사실은 옳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밝혀진 것이 황우석 박사님의 방법론을 다른 학자들이 많이 따라해 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성공을 못 했거든요. 황우석 박사님 팀 외에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은 이게 잘못되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모차르트 이펙트에 대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심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실시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책에 구체적으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점수 향상이 1, 2점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 1, 2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시험을 치는 것과 시험 치기 전에 음악을 좀 듣고 정신 집중을 하고 치는 것과 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18개의 실험을 다 분석해서 평균 내본 결과입니다. 18개의 실험 중에서 특별히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점수가 많이 올라갔던 실험은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는 영국에서 그 BBC 방송국과 함께 8천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인기곡이었던 블러의 음악을 들은 아이들의 점수가 훨씬 높았대요.
훨씬 높은 건 아니고 좀 더 높았죠. 네. 모차르트는 당시 실험에서는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러면 모차르트 이펙트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의한 검증을 통과를 못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뒤에 이어진 실험들에서 제대로 큰 효과가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실제로 머리가 좋아졌던 거는 최초에 이루어졌던 실험 한 번뿐이었다는 거죠. 한 번 이루어진 실험은 방법론의 잘못이라든지 뭔가의 특별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릇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론에는 이 후속 실험과 연구들의 결과는 한 번도 이렇게 실리지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사람들은 원래 처음 나온 얘기만 기억하고 언론에도 처음 나온 얘기들만 주로 보도가 되고요. 게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 10분 만에 IQ가 9점이나 오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에 비하면 모차르트 이펙트가 효과가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재미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후속 연구들로 인해서 모차르트 이펙트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지만 이거는 실리지 않았어요. 실리지 않았는데다가 애초에 최초 연구와 효과가 있었다는 최초의 연구 그리고 뒤에 이어진 후속 연구도 거의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모차르트 음악이 유아 혹은 태아에 유익하다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얘기, 전설에 가까운 얘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전혀 근거 없는 얘기요. 네. 사회심리학자 에드리언 벤거터라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1993년에는 모차르트 이펙트가 그 해의 다른 과학적인 중요한 발견들과 비슷하게 언론에 실렸는데요. 네. 다른 과학 연구들은 그냥 바로 잊혀져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모차르트에 대한 연구 결과만은 10배 이상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대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2007년 최초의 연구가 있었던 1993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007년에 NFL 감독이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달라고 요구할 정도가 되었죠. 네. 지금은 그 유행이 좀 지났다고 할 수 있지만 유아용 모차르트 제품은 아주 그냥 막대한 사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 초중반에 태교를 위한 모차르트 음악 세트 CD가 엄청 많이 팔렸어요. 상당히 많이 팔리고 그과 관련된 장난감, 뭐 용품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요. 언론에도 많이 실렸죠. 예를 들면 그 소를 키우는데 클래식 음악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소의 성장하는데 좋다. 혹은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클래식 음악을 들려줘서 소가 잘 자란다든지, 식물이 더 잘 자란다든지에 대한 과학적인 제대로 된 실험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그 모차르트 이펙트에 대한 전설이 퍼져 나갔어요. 네. 자, 지금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약 40%의 사람들이 모차르트 이펙트의 효과를 믿는다고 합니다. 미국 얘기죠. 네. 그리고 72%의 사람들은 흔히 하는 얘기들이죠. 이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오직 우리의 두뇌 용량의 단 10%만을 사용한다. 네. 이 말을 믿는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두뇌 용량의 10%만 사용하니까 개발되지 않은 막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고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 같은 학자들은 한 이제 10%보다는 많이 20, 30% 정도 쓴 사람들이라서 천재가 된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들곤 하죠. 그런데요. 이 책을 쓴 저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두뇌 용량의 10%만 사용한다라는 이 명제, 이 말에 출처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네. 이것도 역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전설에 가깝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책이 미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전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말이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두뇌 용량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출처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옳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현재도 이 말은 옛날부터 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있단 말인데 지금도 뇌의 정확한 용량과 그리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실제로 활용하는지 그걸 측정할 방법이 없답니다. 애초에 근거가 없는 말이죠. 게다가 뭐 뇌 속에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세포는 아마 죽었을 텐데 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진화론에 따르면 진화론은 적자 생존 논리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뇌가 10%밖에 발휘를 못해요. 근데 우리의 뇌가 무겁죠. 뇌가 무거워서 사람들은 잘 뛰지 못해요. 머리가 가벼우면 사실 훨씬 더 빨리 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무거운 뇌의 10%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머리가 무거워서 잘 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머리가 훨씬 작지만 제대로 활용을 해서 지적인 능력은 똑같은데 잘 뛰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었으면 누가 유리할까요? 생존에. 네. 진화론에 따르면 당연히 머리가 작고 그 뇌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살아남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찾아보자면 사람들이 두뇌 용량의 10%만 사용한다는 점이 그렇게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지난 몇십 년간 각광받고 있는 인지과학에 따르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패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뇌의 부담을 줄이는, 될 수 있으면 뇌의 능력을 적게 활용해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인지적인 방식이 발달해 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뇌를 사실 안 쓰고 남겨놓았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예. 자,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한 계기가 있으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 바로바로 발휘될 수 있고 우리에겐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 이런 이제 희망 섞인 바람이 투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사람들의 기대가 활용되었던 예가 수도쿠. 예, 옛날에 수도쿠 엄청 유행했었죠. 그리고 그 닌텐도 DS라는 게임기에 매일매일 더욱더 두뇌 트레이닝. 요 게임도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이 게임들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수도쿠 퍼즐을 풀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머리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재밌게 게임을 하면은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거에 또 끌려가지고 이 게임들이 엄청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본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요. 닌텐도 두뇌 트레이닝 이 게임을 하면 닌텐도 게임을 더 잘하게 된대요. 당연한 결과죠. 닌텐도 게임을 열심히 연습하면 당연히 닌텐도 게임 실력이 늘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면 그 능력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닌텐도 게임만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도쿠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쿠를 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도쿠 하는 능력이 좋아진대요. 그 능력이 현격하게 다른 분야로 전이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하고 있을 때는 왠지 점점 하면 성취감이 느껴지고 점수도 높아지고 빨리빨리 되니까 뭐가 좋아지는 듯한 기분이 드니까 또 뭐 재밌기도 하고, 네. 그래서 히트를 쳤어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극대화해서 활용하는 사람들 중에 바둑과 체스의 고수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 만화에 사이와 히카루, 등장인물인 사이와 히카루가 일색 바둑을 두는 장면이 나오죠. 일색 바둑이란 게 뭐냐면은 바둑은 원래 흰색 바둑알 그리고 검은색 바둑알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는데 흰색 바둑알만 가지고 바둑을 둔 거예요. 예. 사이와 히카루 맞나요?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히카루의 라이벌 있는데, 네. 하여튼 그 둘이 흰색 바둑알로만 바둑을 두는데 100몇십 수, 거의 200수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바둑을 제대로 두죠. 이거를 옛날에 만화가 유행한 다음에 바둑TV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바둑TV에서 완전 1인자가 아닌 중상위권에 있는 신예급 바둑 기사들이 나와서 일색 바둑을 뒀는데 정확하게 두더라고요. 네. 인터뷰를 해보면 자기들이 둔 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놀라운 능력이죠. 체스의 고수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둔 체스 판을 다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기사들이 둔 체스 판을 살짝 보고도 거의 정확하게 외우고 수순을 유추해서 맞출 수 있다고 해요. 네. 엄청난 기억력과 뇌 지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체스의 기사들 같은 경우를 놓고 실험을 해봤는데, 네. 그 사람들은 다른 체스 고수들이 둔 판은 한 번 보고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무작위로 놓아놓고 이걸 외워보라 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둑 기사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바둑 기사들은 자기들이 둔 수를 다 외우고 순서도 다 알 수 있으며 남들이 둔 판도 금방금방 외우죠. 그런데 무작위로 놓인 판은 외울 수 없다고 해요. 이게 그들이 이제 10년 동안, 10년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바둑과 체스의 고수가 된 결과 암기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바둑이나 체스를 잘하게 되는 것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논리적인 패턴, 구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수를 두고 이 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패턴을 통으로 외우는데 아주 익숙해지다 보니까 잠깐씩 봤다거나 한 가지 색깔, 흰색 바둑알로만 바둑을 두거나 아니면 남이 둔 판을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그걸 다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도의 지적인 능력을 외운 거죠. 가진 거죠. 전략적인 사고, 집중력.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반인보다 훌륭하게 다른 일을 잘할 수 있겠죠. 지적인 능력이 관계되는 한.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수련한 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암기력이 확 좋아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자기가 오랜 기간을 통해 연습한 그 능력, 바로 그 능력에 해당하는 그것만 대단한 능력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잠재력은 실제로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의 끝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지만 이것에는 아주 밀도 높은 긴 시간에 땀 흘리는 피를 깎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닌텐도와 수도코의 유행에 치매 방지라는 광고 문구가 큰 역할을 했었죠. 중년 이상의 세대에 크게 어필을 해서 나이 든 사람들도 게임기를 사고, 퍼즐을 풀고 이런 이제 엄청난 유행을 일으켰었는데요. 이게 효과를 일으켰었던 것이 광고 효과가 컸었던 것이 나이가 들면 뇌의 여러 기능 중에 암기력과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아주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반응 속도, 인지하는 능력과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고유 명사 같은 것이 잘 생각나지 않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모든 두뇌 능력이 저하되는 그런 슬픈 운명에 있나요, 우리들은?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떨어지지 않은 능력은 우리가 오랜 기간을 쌓아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의 데이터베이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깊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듯한 착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데이터베이스, 즉 머릿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단어, 그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예. 분명히 내가 뭘 알고 있었는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뭐더라?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슬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지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고 그 다음에 검색하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가 배운 능력을 계속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경험을 쌓기 힘든 수술 분야의 의사 아니면 법률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전문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든 사람이 이제 스스로 현역 일선에서 물러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로 직업을 전환한다거나 이런 일이 흔하죠. 그게 바로 경험과 지식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잠재력이 그것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많은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 때까지 만약에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면 그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계속 활용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저도 이걸 보면서 계속 책도 많이 읽고 경험도 쌓고 해서 나중에서도 제가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두뇌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검증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걷기라고 합니다. 걷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음식을 맛있는 걸 먹고 뭘 하면은 머리가 팍 똑똑해지고 팍 좋아지는 방법이 사실 없다는 거죠. 없는데 걷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 운동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 아니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두뇌에 피가 부족하대요. 생각을 하고 막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피가 부족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서너 번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래서 머리가 좀 더 맑아지고 쌩쌩하게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어서 이게 유일하게 머리가 좋아지는 가장 확실한 여러 번에 걸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확실한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어떤 분야든지 우리 능력의 개발에는 고밀도의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좀 허무하고도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다만 이게 꼭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떤 능력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나 대가는 아닐지라도 뭐 예를 들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옛날에 유명했었죠. 1만 시간의 법칙을 활용해서 매일매일 3시간 이상 10년간 해서 어떤 능력을 개발했어요. 직업적인 능력을 쌓았으면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라지지도 않고 우리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남들이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도 없다. 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위안을 삼는다면 더욱더 뭔가의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